호텔 침대에서 남편과 그 여자를 발견한 순간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제1화 균열의 시작. 서윤이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며 계란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25에 만나 결혼한 남편 강민재를 위해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한때는 건축 디자인 회사에서 촉망받는 신예였던 그녀였지만 민재의 간곡한 부탁에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주면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라던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윤희는 여전히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성실한 남편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대학생이 된 딸 수아가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민재는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고 윤희는 그에게 아침 식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민재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지수 선배였습니다. 윤희는 무심코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민재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야. 요즘 동창회 준비한다고 연락이 자주 와. 그 순간 윤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사랑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했고 민재를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윤희는 우연히 민재의 대학 동창회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민재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정말 오랜만이다. 여자는 민재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려 했습니다. 민재는 황급히 물러서며 윤희를 소개했습니다. 아, 지수야. 여긴 내 아내 윤희야. 한지수라는 이름의 여자는 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부인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지수라고 해요. 민재랑 대학 때 정말 친했죠. 윤희는 악수를 청하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재는 제가 처음 사귄 남자였어요. 참 순수했던 시절이죠.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결혼 전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눈빛과 말투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애가 진행되는 동안 윤희는 지수가 계속해서 민재 곁을 맴도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수는 우리 그때 그 카페 기억나? 내가 나한테 처음 고백했던 도서관 있잖아. 같은 말들을 쏟아냈고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윤희는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진정하려 할 때 누군가 뒤에서 들어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희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수는 립스틱을 다시 바르며 거울 너머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재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것도 저희 집안에서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는데 민재가 그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죠.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지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이었는데요? 한 25년 전 민재랑 사귄 게 대학교 3학년 때부터였으니까요.
진짜 사랑했었는데. 지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다 지나간 일이죠. 근데 부인은 민재를 어디서 만났어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재와 만난 것은 22년 전이었습니다. 지수와 헤어지고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 지수는 윤희의 침묵을 즐기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부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다 잊었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 말을 남기고 지수는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윤희는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연애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한지수 씨랑 사귀었던 거예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오래전 일이야. 중요하지 않아.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다 끝난 일인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어. 윤희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알지? 민재는 윤희의 손을 잡았지만 윤희는 그 손에서 예전과 같은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이 그들의 20년 결혼 생활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수의 우아한 미소와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지수를 바라보던 그 눈빛도 분명 거기에는 윤희를 볼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윤희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윤희를 보자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왜 앉아요? 응. 회사 메일 확인하고 있었어. 하지만 윤희는 알았습니다. 민재가 보고 있던 것은 메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물을 마시고 다시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 순간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울려오는 불길한 예감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1220일 제2화 독이 퍼지다. 그날 이후 윤희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이전보다 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윤희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잠을 설치고 식욕이 떨어졌으며 민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희는 집 앞 우편함에서 택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고 수신인은 서윤희 님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윤희는 상자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와 지수가 호텔 라운지로 보이는 곳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재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도 권리입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은 3일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희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윤희야, 오해야. 지수가 사업 때문에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난 거야. 손을 잡을 이유가 있었나요? 지수가 갑자기 그런 거야. 나는 바로 뿌리쳤어. 윤희야, 나 믿어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윤희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해할까봐. 미안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었어. 윤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변명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이틀 후 윤희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저는 지금 민재와 함께 있답니다. 궁금하시면 호텔 1207호로 오세요. 윤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민재는 오늘 회사에 있어야 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차를 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서두르세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한 윤희는 복도를 따라 1207호를 찾았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낮은 웃음과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윤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가운을 걸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머 부인. 이렇게 오실 줄은 몰랐네요. 지수의 뒤로 민재가 보였습니다. 그 역시 옷매무새가 흐트러진 채 황급히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침대로 향했습니다. 시트가 흐트러져 있었고 베개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윤희야, 이건. 민재가 다가오려 했지만 윤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다 보였으니까요. 지수가 소파에 앉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화내실 것 없어요. 민재는 원래 제 남자였으니까요. 그냥 잠시 당신에게 빌려줬던 거죠. 닥쳐, 지수야. 민재가 소리쳤지만 지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돌려 복도로 나왔고 민재가 뒤따라왔습니다. 윤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윤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가 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윤희가 버튼을 눌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재의 절규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가슴을 채웠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민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윤희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지수가 계속 유혹했고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한순간이요?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럼 며칠 전 라운지에서 만난 것도 한순간이었나요? 거짓말로 나를 속인 것도 한순간이었나요? 윤희야, 당신이 지수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윤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민재는 밤새 문 밖에서 애원했지만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가 문을 열었을 때 민재는 거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를 깨우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윤희의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부인, 어제는 실례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민재는 저를 잊지 못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요. 부인이 아무리 헌신해도 민재의 마음속 첫 번째는 저예요. 불쌍하지만 사실이죠. 윤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처음으로 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요. 하지만 지수를 완전히 끊어야 해요. 연락도 만남도 아무것도요. 민재는 윤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윤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를 파괴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재가 결국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악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3화 교묘한 함정. 민재는 다시 모범적인 남편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저녁 일찍 퇴근했고 윤희에게 꽃을 사다 주었으며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희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끝난 일일지도 모른다고, 민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윤희 씨. 돌아보니 지수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우아하게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에 윤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반가워요. 지수의 미소는 여전히 가식적이었습니다. 윤희는 짧게 인사하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지수가 카트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당신과 할 얘기가 없어요. 민재 얘기인데도요? 윤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수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호텔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윤희는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민재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제가 유혹했지만 그는 부인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출한 거예요. 옷을 흐트러뜨리고 침대를 망가뜨리고 부인이 오실 타이밍에 맞춰서요. 윤희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재는 제 거니까요. 20년 전 우리 집안이 반대하지만 않았어도 민재와 결혼한 건 저였어요. 부인은 그저 대체품일 뿐이에요.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으려는 게 미친 거예요? 부인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민재는 부인을 사랑한 적 없어요. 그냥 저를 잊기 위해 만난 거였죠. 윤희는 카트를 밀고 지수를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증명해 드릴게요. 민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호텔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사실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거부했어. 하지만 내가 그 장면을 봤을 때 변명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어차피 지수를 만난 것 자체가 잘못이었으니까. 윤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말도 민재의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민재가 샤워하는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을 때 윤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와의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삭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수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그 파스타집. 민재 미안, 오늘은 안 돼. 지수 언제까지 피할 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아? 민재 지수야, 우리 끝났어. 나 결혼했잖아. 지수 결혼이 사랑의 증거는 아니잖아. 넌 아직도 날 사랑해. 인정해.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거부하는 듯 했지만 완전히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나는 답장들이었습니다. 윤희가 더 위로 스크롤하자 충격적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대화였습니다. 지수 어젯밤 꿈에 내가 나왔어. 우리 대학 때 처음 키스했던 그날. 민재, 지수 너도 가끔 생각나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민재 지수야, 그만해. 지수 왜? 진실이잖아. 넌 나를 잊은 적 없어. 그 여자 옆에 누워서도 나를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민재의 답장. 가끔. 윤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추는 것이 들렸고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가끔이라고 답장한 그 한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민재는 지수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지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윤희는 친정 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고 하객 명단을 작성하고 메뉴를 정하는 일로 바빴습니다. 잔치 당일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윤희는 한복을 입고 어머니 곁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재도 양복을 차려입고 사위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윤희가 돌아봤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민재 씨의 대학 동창 한지수라고 합니다. 윤희의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어서 앉으세요. 지수는 자연스럽게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하필이면 민재와 가까운 테이블이었습니다. 윤희는 지수가 어떻게 이 자리를 알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윤희의 친척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민재와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친척들은 지수의 우아한 매너와 교양 있는 말투에 호감을 보였습니다. 민재 씨는 대학 때부터 정말 멋있었어요. 모든 여학생들의 로망이었죠. 지수의 말에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수 씨도 민재를 좋아했겠네요? 지수가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사귀었었어요. 2년 정도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희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첫사랑은 역시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윤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어머, 무슨 일이에요? 지수는 순진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식장 밖 복도로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짓이라니요? 저는 그냥 어르신 칠순을 축하하러 온 거예요. 민재의 오랜 친구로서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일부러요? 지수가 윤희를 가로막았습니다. 맞아요. 일부러예요. 부인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민재의 과거에 제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미래에도 제가 있을 거라는 걸요. 당신 정말 화났어요? 그럼 민재한테 가서 저를 쫓아내라고 하세요. 할 수 있으면요. 지수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희는 복도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돌아갔을 때 민재가 지수 옆에 서서 무언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민재의 팔을 살짝 쳤고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윤희의 어머니가 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윤희야, 저 여자가 누구니? 그냥 민재 대학 동창이에요, 어머니. 동창치고는 너무 가깝게 구는 것 같은데.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저 여자가 남편을 뺏으려 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날 때 지수는 윤희에게 다가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축의금이에요. 어머님께 전해주세요. 봉투가 유난히 두툼했습니다. 지수는 윤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안에 작은 선물도 넣어뒀어요. 부인만 보세요. 지수가 떠난 후 윤희는 화장실에 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 100만 원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재와 지수가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부인이 친정에 간 날 밤이었죠. 민재는 결국 저를 택했어요. 언제까지 자존심 버리고 붙잡고 있을 건가요? 윤희는 변기 뚜껑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 윤희는 어머니 칠순 준비로 친정에서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회식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지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키스를. 윤희는 사진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민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 역시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습니다. 윤희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놓아버려야 하는지.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윤희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민재가 자신을 선택할 때까지. 악몽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와 몰락의 그림자.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와 제대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최악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윤희는 민재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가 되어도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늦을 것 같아.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민재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민재의 차가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민재가 자주 가던 단골 레스토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레스토랑 앞에서 민재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윤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민재와 지수였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민재의 손을 잡았고 민재는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깍지 끼듯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몸을 기울여 민재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키스였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지수의 뺨을 어루만지며 키스에 화답했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손님,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윤희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희야.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뛰어나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희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손 치워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가 손을 놓지 않자 윤희는 있는 힘껏 팔을 뿌리쳤습니다. 20년이었어요, 민재 씨. 20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어요. 내 꿈도, 내 커리어도,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다가오려 했지만 윤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진심이 뭔지 이제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진심은 저한테 없었어요. 처음부터요. 아니야, 윤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요?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저 여자와 키스한 거예요? 왜 계속 만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수가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윤희에게 다가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민재는 의무감 때문에 부인 곁에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저예요. 20년 전에도 지금도요. 당신 입 닥쳐. 민재가 지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이제 결정할 때야. 나 아니면 저 여자. 선택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거리의 소음만이 그 정적을 채웠습니다. 윤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망설임 자체가 답이었습니다. 윤희는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1시간 후 민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든 윤희를 보며 그가 당황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모텔이든 어디든요. 더 이상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요. 윤희야, 제발.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이혼 서류 받을 준비하세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윤희야, 그렇게까지요?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나는 이제 지쳤어요. 당신의 거짓말도, 저 여자의 괴롭힘도, 이 모든 게 지겨워요. 윤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나는 너를 보낼 수 없어. 비켜요. 윤희야, 나 정말 지수랑 끝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제발 한 번만 더. 몇 번째 한 번만 더해요?
윤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는 민재를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한테는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윤희는 근처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딸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는 대학 기숙사에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희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바람을 피웠어요?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이런 말하게 돼서 아빠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까지 이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는 윤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사진들, 문자 메시지, 목격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위자료는 상관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부인께서 결혼 생활을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셨잖아요.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으셔야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혼 조정 신청을 하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고요. 그날 저녁 윤희는 호텔 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수아가 태어났을 때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윤희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민재의 마음속에는 항상 지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드디어 포기하셨네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어떻게 내 번호를 민재한테 받았죠? 걱정하는 척하면서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이제 부인은 끝났어요. 민재는 제 거예요. 당신 정말 비열해요. 비열하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는 게 비열한 건가요? 부인이야말로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어요. 민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면서 욕심만 부렸죠. 당신이 뭘 알아요? 다 알아요. 부인이 얼마나 재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평범한지. 민재는 부인한테 지루해했어요. 저를 만날 때만 살아있었죠. 특히 침대에서는. 윤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수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상처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윤희는 대기실에서 민재를 마주쳤습니다. 민재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윤희야. 민재가 다가오려 했지만 윤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가 조정위원 앞에 앉았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실한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민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재산 분할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집과 예금, 민재 명의의 주식까지 모두 반반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민재와 연결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나올 때 민재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정말 우리 이렇게 끝나야 해? 윤희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민재 씨. 나는 끝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선택했잖아요. 그 여자를요.
나는 지수를 선택한 적 없어. 망설인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짜 사랑했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윤희는 그 말을 남기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5의 나이에 20년 경력의 공백을 안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렵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오래된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건축 디자이너로 일할 때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색이 바랜 도면과 스케치들을 보며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지수의 괴롭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괴롭힘이 윤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호와 절망의 나락. 이혼 조정이 성립되고 한 달 후 윤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을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민재와의 추억으로 얼룩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희는 건축 디자인 업계에 복귀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차갑습니다. 20년의 공백은 너무 컸습니다. 업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실무 경력이 최근인 분을 찾고 있습니다. 10번째 면접에서도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윤희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었지만 평생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쳤어? 아니, 나는 괜찮아. 근데 아빠가 왜? 교통사고 났어. 큰 부상은 아닌데 입원했어. 윤희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혼했지만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병원에 도착한 윤희는 민재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지수가 민재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고 민재는 그것을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를 본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전 부인께서 오셨네요. 수아가 엄마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윤희는 딸을 안으며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민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태는 어때? 윤희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답하려는 순간 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리에 금이 갔어요.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한대요. 제가 간호할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애인 자격으로요. 지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도 남이잖아요. 제가 민재를 돌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수 씨,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데. 수아야, 내 엄마는 이미 내 아빠를 버렸잖아. 이혼한 거 맞지? 지수의 말에 수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나가자. 엄마, 괜찮아. 아빠 상태도 괜찮다니까. 병실을 나오는 윤희의 귀에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야.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어. 복도에 나온 윤희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수아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저 여자랑. 수아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해결할게. 너는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
수아는 울먹이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으면. 내 잘못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지수가 옆에 있는 것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연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작은 건축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계약직이었고 급여도 적었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 동료들은 윤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윤희의 경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서 선배님, 20년 전에 디자인하신 빌딩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거 선배님 작품이었어요? 응, 그때가 내 전성기였지.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끝낸 직후 민재와 결혼했고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희는 첫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소규모 카페 인테리어 디자인이었습니다. 윤희는 밤새 도면을 그리며 옛 감각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제출한 디자인이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파일이 손상되어 있었고 중요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저장했는데.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서 선배님, 혹시 파일 백업 안 해두셨어요? 했는데 백업 파일도 이상해요. 결국 그 프로젝트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어갔습니다. 윤희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첫 프로젝트부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희의 개인 사물함에서 회사 기밀 서류가 발견된 것입니다. 서 선배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윤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선배님 사물함에서 나왔는데요. 결국 윤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윤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집에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누군지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새 직장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계세요? 윤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뭐요? 지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회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안 됐네요. 아마 부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당신, 부인 경고할게요. 민재를 포기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희는 휴대폰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회사까지 손을 썼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주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윤희가 담당한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유는 윤희가 다른 회사에 프로젝트 정보를 흘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절대. 증거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메일 프린트를 내밀었습니다. 윤희의 이메일 주소로 경쟁사에 정보를 보낸 기록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희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단 한 달 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명예도 희망도. 휴대폰으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부인은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민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부인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도 포함해서요. 윤희는 문자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민재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윤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엄마까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는 난간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신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싸우겠다고. 지수의 비열한 수법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윤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재는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지수의 거짓말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윤희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육화 치밀한 복수의 시작. 해고당한 후 윤희는 한 달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구직 활동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또 방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고 월세를 내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희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준서 건축사무소였습니다. 생소한 이름이었지만 윤희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서윤희 선배님께. 저는 선배님의 후배 박준서입니다. 선배님께서 디자인하신 빌딩을 보고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선배님의 소식을 듣고 연락드립니다. 제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희망의 끈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지수가 꾸민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 고민 끝에 윤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희입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아, 선배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강남의 한 빌딩을 찾았습니다. 10층에 위치한 박준서 건축사무소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넓은 작업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준서는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윤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선배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선배님보다 5기수 아래예요. 사무실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박준서가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문회를 통해서요.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배님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20년의 공백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월이 선배님께 다른 통찰을 주었을 거라 믿습니다. 박준서는 윤희에게 프로젝트 파일을 건넸습니다. 고급 주택 단지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운데 선배님이라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는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선배님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윤희는 박준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옛 실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고 모형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후 클라이언트 앞에서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진지하게 들었고 질문을 던졌고 윤희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합격입니다. 클라이언트의 한마디에 윤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준서가 윤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그날 저녁 박준서는 윤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박준서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실례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윤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지수의 괴롭힘, 해고, 모든 것을. 박준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윤희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그 한지수라는 사람, 제가 알아봐도 될까요? 왜요? 선배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윤희는 박준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제가 해결할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지수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기로. 다음 날 윤희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지수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정보를 찾았습니다. 한지수 씨 과거에 결혼 사기 전력이 있습니다. 윤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부유한 사업가와 약혼했다가 파혼당했습니다. 이유는 한지수 씨가 그 사업가의 재산을 노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업가의 부인을 괴롭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파혼 당시 합의서가 있습니다. 한지수 씨가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조용히 물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윤희는 자료를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지수의 약점을 찾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카페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얘기요? 애원하러 오는 건가요? 와보면 알아요. 다음 날 카페에서 지수를 만난 윤희는 차분하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요? 지수가 봉투를 열었을 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 전의 합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당신이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윤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결혼 사기, 협박, 스토킹, 전부 다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윤희가 비웃었습니다. 민재한테 이 사실 알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돈만 노리는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면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감히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일 내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서류가 민재한테 갈 거예요. 잠깐. 지수가 윤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재는 이제 당신 거예요. 축하해요.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얻은 게 뭔지 알게 되면요. 윤희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수의 분노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승리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몰랐습니다. 지수가 이 일로 더 미쳐버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광기가 더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윤희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준서에게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민재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윤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선배님이 저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지수 씨가 증거 사진까지 보내줬다고 하더군요. 윤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수가 또 술을 쓴 것입니다. 조작된 사진으로 민재를 자극한 것입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윤희는 흥분한 민재와 마주쳤습니다. 윤희야, 이게 정말이야? 너 이 남자랑 아무 일도 없어요. 지수가 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민재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에는 윤희와 박준서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도가 교묘해서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업무상 저녁 식사였어요. 업무상?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 당신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수랑 침대에서 뒹굴면서. 주변 직원들이 놀라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박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재 씨, 진정하세요. 선배님과 저는 순수한 동료 관계입니다. 당신은 빠져. 민재가 박준서를 밀쳤고 박준서가 비틀거렸습니다. 윤희가 박준서를 붙잡았습니다. 민재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세요. 윤희야, 나가라고요. 윤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희를 바라보다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윤희는 박준서에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제 개인사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수 씨가 너무 선을 넘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지수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진, 모든 것을요. 윤희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에게 고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지수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나를 고소해?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것도 약한 거예요. 취하하지 않으면 민재한테 당신의 모든 비밀을 다 폭로할 거야. 해보세요. 이제 민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과 싸울 거예요. 끝까지요. 전화를 끊은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준서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질 거예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일의 해가 떠오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겠다고. 지수와 민재가 후회할 만큼 빛나는 삶을 살겠다고.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비열한 수단이 아니라 당당한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7화 역전의 서막. 고소 이후 지수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이것이 태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윤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박준서 사무소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 디자인이었습니다. 선배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업계에서 선배님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박준서의 말에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찾겠다는 집념으로. 한 달 후 쇼핑몰 디자인 공모전 발표날이 왔습니다. 윤희의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신선하면서도 실용적입니다. 공간 활용이 탁월하고 무엇보다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심사위원장의 말에 윤희는 감격했습니다. 최우수상이었습니다. 상금도 상금이었지만 업계에서의 인정이 더 값졌습니다. 시상식 후 리셉션에서 여러 사람들이 윤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함도 수십 장 받았습니다. 윤희는 마침내 자신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축하해요, 윤희 씨. 돌아보니 민재였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염을 깎기는 했지만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왜? 신문에서 봤어요. 당신이 상 받는다고.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역시 당신다워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희야, 나 할 말이 있어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잠깐만 밖에서. 민재 씨, 박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께서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재는 박준서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주실래요? 선배님 일이면 제 일이기도 합니다. 두 남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민재 씨, 오늘은 돌아가세요. 할 얘기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세요. 민재는 마지막으로 윤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박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익숙해요. 하지만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초췌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담긴 후회가. 다음 날 아침 윤희에게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희야, 만나줄 수 있어? 꼭 할 얘기가 있어. 제발. 윤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 공원. 공원에서 만난 민재는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야, 나 잘못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아. 끝났어. 윤희는 놀라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지수의 진짜 모습을 봤어. 당신이 보내준 그 자료들. 전부 사실이었어. 지수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였어.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가 나한테 투자하라고 했어요. 수상한 사업에. 거절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나도 당신도. 전부 돈 때문이었어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윤희야.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나보다 지수를요. 20년을 함께한 나보다 옛 추억을요. 윤희야. 그리고 알아요?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이 후회하든 말든 지수랑 다시 만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고 있어요. 민재는 윤희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희는 피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안 돼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렸어요. 내 꿈도, 내 자존심도, 내 모든 것을 짓밟았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사세요, 민재 씨. 그리고 후회하면서 사세요.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평생 기억하면서요. 그 말을 남기고 윤희는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였습니다. 민재 씨도 피해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탐정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한지수는 이번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실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벌을 받는다는 것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서가 윤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선배님 축하드려요. 악몽이 끝났네요.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내 인생이요. 박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 사무소의 공동대표가 되어주세요. 선배님의 재능과 제 경영 능력을 합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는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큰 제안인데요. 선배님은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박준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아니, 존경을 넘어서 박준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윤희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준서 씨, 고백이 아니에요. 박준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 고백이긴 한데 지금 당장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윤희는 박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재와는 다른 깨끗하고 정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서 씨. 하지만 지금의 나는 사랑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게요. 선배님이 준비될 때까지요.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새로운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윤희와 박준서의 공동사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윤희 박준서 건축사무소. 윤희의 이름이 당당하게 간판에 걸렸습니다. 오프닝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업계 인사들, 클라이언트들, 그리고 윤희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희는 샴페인 잔을 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를 믿어준 박준서 대표님께 그리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윤희는 딸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딸에게 다가가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수아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어. 모녀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티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희가 돌아보니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전 남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윤희에게 다가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요, 윤희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윤희는 꽃다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했어요. 당신을 잃은 거요. 지수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당신만이 진심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일어나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은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어요.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윤희야. 민재 씨. 박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선배님을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선배님의 날입니다. 민재는 박준서를 노려봤다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나는 내 인생을 살 테니까요. 민재는 꽃다발을 바닥에 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희를 바라보다가 돌아서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민재가 떠난 후 윤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박준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윤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것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느꼈어요. 고마워, 수아야. 엄마, 아빠 어떻게 할 거예요?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아빠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전화를 끄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재파라 찬란한 성공.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윤희 박준서 건축사무소는 업계에서 급성장하는 신예로 주목받았습니다. 윤희의 디자인은 여러 건축상을 휩쓸었고 클라이언트들이 줄을 섰습니다. 윤희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바쁨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국제 건축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대받았습니다. 주제는 재기의 미학 실패에서 배우는 디자인 철학이었습니다. 무대에 선 윤희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꿈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그 바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라고요. 청중들이 숨죽여 윤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20년의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깊이 있는 디자이너로 만들어줬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럽의 유명 건축회사 대표였습니다. 윤희 씨, 당신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파리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윤희는 놀랐습니다. 파리 프로젝트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재능이 필요합니다. 조건은 협의하시죠. 윤희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희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윤희는 박준서와 이 제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배님,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 사무소는 제가 잘 지킬게요. 선배님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시는 게 사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준서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야 해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윤희는 박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도. 준서 씨, 저는 괜찮아요. 박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님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윤희는 파리 프로젝트를 수락했습니다. 3개월간의 파리 체류가 결정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윤희는 수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파리에서 멋진 작품 만들어요. 그래야지. 너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엄마, 박준서 대표님. 엄마 좋아하는 거 알아요? 윤희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박 대표님한테 마음 있는 것 같은데. 윤희는 부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박준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엄마, 이번에는 행복하세요. 엄마 자격 충분히 있어요. 수아의 말에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란 것이 대견했습니다. 파리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박준서와 수아가 나왔습니다. 박준서가 윤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출국 선물이에요. 파리에서 여세요. 고마워요, 준서 씨. 무사히 다녀오세요. 기다릴게요. 박준서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다고. 얼마든지. 파리에 도착한 윤희는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생강이 보이는 오피스에서 디자인을 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팀원들과 회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텔방에서 윤희는 박준서가 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은색 체인에 작은 건물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있었습니다. 선배님, 당신은 제게 건축 그 자체입니다.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원합니다. 돌아오시면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준서. 윤희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파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윤희의 디자인은 현지 언론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서윤희,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창조하다.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윤희는 이 기사를 휴대폰으로 찍어 박준서에게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선배님. 빨리 보고 싶어요. 윤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윤희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 무너졌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윤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만나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준서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준서 씨. 저도요, 선배님.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지나갔습니다. 선배님, 이제 선배님이 아니라 윤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죠. 그럼 윤희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윤희는 박준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구와 비참한 후회. 한편 민재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이혼 스캔들과 지수 사건으로 인해 승진에서 밀렸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민재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때 윤희와 함께 살던 넓은 집은 팔렸고 재산의 절반은 윤희에게 갔으며 나머지는 지수의 사기 피해 보상으로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민재는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제약회사 이사였던 자신이 이제는 실직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신문에서 윤희의 기사를 봤습니다. 파리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사진 속 윤희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당당한 자세. 민재는 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펴서 윤희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민재는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했지만 비서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서 대표님께서는 전 남편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차단당한 것입니다. 며칠 후 민재는 윤희의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윤희가 나왔습니다. 그녀 옆에는 박준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재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희와 박준서는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윤희와의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수아가 태어났을 때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민재는 사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수아에게 연락했습니다. 딸만이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수아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동시에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수아야.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전해줄 수 있니?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아빠. 수아가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아빠 없이도요. 하지만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엄마는 아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섰어요. 혼자 힘으로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기회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기회가요. 그런데 매번 선택을 잘못했잖아요. 엄마 대신 지수 그 여자를 택했잖아요. 수아야. 이제 엄마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빠도 아빠 인생 사세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빠 다시는 나한테 엄마 얘기 꺼내지 마세요. 나도 이제 지쳤어요. 딸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민재는 카페에 혼자 남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소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윤희의 기사들을 검색했습니다. 떠오르는 건축계의 별 서윤희 8위를 사로잡은 한국의 건축가 재기의 아이콘 서윤희 대표. 모든 기사가 윤희의 성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사에는 박준서와의 열애설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민재는 윤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희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무 늦었지만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그리고 미안해. 문자를 보낸 후 민재는 윤희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이사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첫날, 동료들이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너 서윤희 건축가 알아? 요즘 완전 핫하던데. 응, 파리 프로젝트 대박났잖아. 게다가 남자친구도 건축가래. 완전 파워 커플이네. 민재는 밥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윤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혼자 원룸으로 돌아온 민재는 텅 빈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구도 사람도 미래도. 지수는 감옥에 있었고 윤희는 다른 남자와 행복했으며 딸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도 사라졌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늙고 초췌하고 패배한 남자였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10화 최종화 새로운 시작. 1년 후. 윤희는 서울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윤희 씨, 할 말이 있어요. 박준서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윤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좋아요. 박준서는 윤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해요, 윤희 씨. 저도 사랑해요, 준서 씨.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결혼식은 3개월 후로 잡혔습니다. 윤희는 바쁜 와중에도 행복했습니다. 수아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박준서 아저씨는 아빠랑 달라요. 알아, 수아야. 결혼식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윤희는 우연히 민재를 마주쳤습니다. 거리에서였습니다. 민재는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많이 새었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윤희를 발견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윤희는 담담하게 다가갔습니다. 민재 씨, 오랜만이에요. 윤희 씨.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 씨, 나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당신을 잃은 것, 당신에게 한 짓들. 전부요. 윤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나는 당신 없이는 할 수 있어요. 윤희가 민재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윤희는 민재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민만 남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민재 씨. 윤희는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윤희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윤희는 듣지 못했고 듣더라도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46의 나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그녀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수아가 엄마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고마워, 수아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모녀는 깨어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업계 동료들, 클라이언트들, 친구들. 모두가 윤희의 새 출발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수아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기에 딸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제단 앞에는 박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윤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희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재능에 감탄했고 당신의 강인함에 존경했으며 당신의 따뜻함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평생의 연인으로서요. 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준서 씨, 당신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고 제가 다시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과 함께 더 높이 날고 싶습니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편 그날 밤 민재는 좁은 원룸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빌딩의 전광판에 윤희의 결혼 소식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건축계의 파워커플 탄생. 서윤희 박준서 건축가 부부의 앞날은? 민재는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희야.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이렇게 빛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윤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민재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윤희가 웃고 있는 사진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순간들. 나는 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간 거야. 민재는 사진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한편 윤희와 박준서는 신혼여행으로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피렌체의 아름다운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윤희 씨, 우리 함께 유럽의 지사를 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파리, 런던, 밀라노.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